어떻게 대한민국 육군 장성이 강물에 휩쓸릴 수 있었을까? 그의 동료들은 정말 그토록 사악했을까? 여기 그 이야기가 있다. 빗방울이 나뭇잎 위로 세차게 떨어졌다. 강원도 깊은 숲속, 거센 강물의 포효와 어우러져 울려 퍼지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날 밤,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다. 가끔씩 터지는 번갯불만이 강가에 서 있는 병사들의 굳은 얼굴을 비출 뿐이었다. 그들 사이, 진흙과 마른 피로 얼룩진 얼굴에 낡은 옷차림을 한 남자가 젖은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바로 박서준 중장이었다. 한때 부대 전체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인물. 하지만 그날 밤, 더 이상 계급도 존경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비극적인 운명으로 몰아넣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과거 박 중장이 전장에서 목숨을 구해줬던 부대의 지휘관 김민혁 대령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억수 같은 빗소리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명령은 확실합니다. 장군님은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박 중장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실망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배신한 적 없다. 자네도 알지 않나, 김대령. 자네들 모두가 알고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회피하는 시선과 소총을 더욱 굳게 쥔 손들 뿐이었다. 두 명의 병사가 앞으로 나와 거친 밧줄로 박 중장의 손을 묶었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마치 하늘조차 그 배신을 외면하려는 듯했다. 자네에게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면 김대령, 박 중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기억하게, 진실은 강물이 거세다고 해서 가라앉지 않는 법이다. 그 순간 예고도 없이 박 중장의 몸이 성난 강물 속으로 세차게 밀쳐졌다. 얼음장 같은 물이 그의 몸을 파고들며 바위 틈의 검은 소용돌이 속으로 그를 끌어당겼다. 그의 외침은 그날 밤의 거센 물살에 삼켜졌다. 병사들은 굳은 채 서 있었다. 김대령은 강물을 응시했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박서준처럼 현명한 지휘관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하지만 강물은 그들의 모든 의심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멀리 어두운 하늘 아래 작은 나룻배 한 척이 안개를 뚫고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다. 배에 노는 밤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12살 남짓한 소년이 젖고 있었다. 그는 나뭇가지와 거센 물살 사이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군복을 입은 한 남자의 몸이었다. 강은 굶주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물은 빠르게 소용돌이치며 숲 가장자리에 자란 거대한 바위와 나무 뿌리에 부딪혔다. 거센 물살 속에서 소년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그는 낡은 티셔츠와 무릎이 찢어진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강어부의 외아들이었다. 아저씨,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그는 박 중장의 몸을 자신의 작은 나룻배 위로 끌어올리며 중얼거렸다. 박 중장의 몸은 차갑고 무거웠다.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관자놀이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옅은 피가 흘러나와 강물과 섞였다. 지우는 몸을 떨었지만 자신이 평소에 머무는 숲 가장자리를 향해 계속해서 배를 저었다. 커다란 소나무 아래 자리한 작은 오두막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장성의 몸을 오두막 안으로 끌고 들어가 마른 나뭇가지로 작은 불을 피웠다. 불빛이 박 중장의 창백한 얼굴 위에서 춤을 췄다. 이제 그의 숨소리는 조금 더 규칙적으로 변했다. 지우는 그의 곁에 앉아 찢어진 군복에 남은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렇게 가까이서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군인이세요? 그는 그 남자가 아직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속삭였다. 밤은 깊어갔다. 밖의 비는 이미 그치고 젖은 흙냄새와 숲을 감싸는 옅은 안개만이 남았다. 지우는 난로가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남자가 이미 기대앉아 텅 빈 눈으로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가 어디냐? 그의 쉰 목소리에 지우는 깜짝 놀랐다. 저희 집이에요, 아저씨. 강에서 아저씨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정신을 잃었지. 아마 하룻밤 정도요. 박 중장은 그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 사이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것이었다. 얘야, 이름이 뭐냐? 지훈이에요.
고맙다, 지훈아. 내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지훈은 그저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물에 빠졌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이승에서 아직 할 일이 남은 거라고요. 박 중장은 침묵했다. 그 말은 어젯밤 강물의 차가움보다 더 깊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불꽃을 바라보았고 그 빛의 반사 속에서 자신을 배신한 얼굴들의 그림자를 언뜻 보았다. 그의 내면에 새로운 결심이 자라났다. 그는 왜 그들이 자신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웠는지, 그리고 그 배신의 방아쇠를 실제로 당긴 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만 했다. 강원도 숲의 아침이 밝아오자 안개는 여전히 짙게 깔려 나무들을 감싸고 동쪽 지평선에서 수줍게 떠오르는 햇빛을 가리고 있었다. 멀리서 까치들이 서로 화답하듯 울어대며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듯했다. 박 중장은 작은 오두막 앞에 앉아 하룻밤의 광란 끝에 고요해진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머리는 이미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매 순간 기억의 조각들이 되살아났다. 그가 거부했던 비밀 명령, 이제는 배신자가 된 전우들의 얼굴,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한 이름, 김민혁 대령. 아저씨,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지훈이 말했다. 그는 숲에서 구한 쌀로 만든 소박한 죽이 담긴 냄비를 들고 있었다. 맛은 없지만 몸은 따뜻해질 거예요. 박 중장은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니?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강 하류까지 나무를 구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3주째 소식이 없어요. 박 중장은 침묵했다. 그 소년의 얼굴에서 그는 세상과 홀로 싸우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냄비를 받아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넌 강한 아이구나, 지훈아. 이 숲은 험한 곳인데도 넌 버텨내고 있구나. 지훈은 옅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숲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절대 두려움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박 중장은 먼 나무들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내 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시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박 중장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나중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거든. 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강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렴. 왜요, 아저씨?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박 중장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본 뒤 한숨을 쉬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렇지.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하지만 아저씨도 다 나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박 중장은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약속하마.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그 약속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돌아가서 누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날 오후, 지훈이 옛감을 구하러 간 사이 박 중장은 강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젖은 흙 위에 막 남겨진 듯한 새로운 전투화 자국이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들이 가까이 와 있었다. 저녁 하늘이 서서히 창백한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안개가 다시 내려와 거대한 나무줄기 사이를 파고들었다. 귀뚜라미 소리가 새들의 지저김을 대신하며 강가에 밤이 곧 찾아올 것을 알렸다. 박 중장은 쪼그려 앉았다. 그의 손가락이 방금 발견한 전투화 자국을 만졌다. 4명, 어쩌면 5.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미 이 강을 따라 수색하고 있어. 지훈이 택감을 들고 돌아오자 박 중장은 즉시 그를 멈춰 세웠다. 지훈아, 내 말 잘 들어. 오늘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개 짖는 소리나 발소리, 혹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면 오두막 뒤에 있는 큰 나무 뿌리 아래로 숨어야 해.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가시려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것뿐이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막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이 다시 위험에 맞서려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멀리서 강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박 중장은 덤불 뒤에 숨었다. 무기는 없었고 오두막 근처에서 발견한 작은 칼 한 자루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쪽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흔적은 이쪽이야. 한 병사의 목소리가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울렸다. 대령님 말씀으로는 타겟이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 박 중장은 몸이 굳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과거 자신이 직접 훈련시켰던 김대령의 부하 중 한 명인 최중이었다. 참으로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자신이 싸우는 법을 가르쳤던 자가 이제 자신을 사냥하러 온 것이다. 그는 그들의 그림자가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 안개를 뚫는 희미한 손전등을 든 완전 무장한 5명. 그들의 발걸음은 잘 계획된 작전처럼 빈틈이 없었다. 박 중장은 조용히 강 쪽으로 기어가 작은 돌을 주워 다른 방향으로 던졌다. 돌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다. 저쪽이다. 왼쪽을 수색해. 박 중장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불과 몇 미터 가지 않아 방아쇠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멈춰. 장군. 손전등 불빛이 정확히 그의 얼굴을 향했다. 불빛 너머로 차가운 표정의 최중희가 보였다. 김대령님은 당신을 살려서 데려오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항한다면 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박 중장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김민혁이 아직도 내가 입을 열까봐 두려워하는군. 최중희는 대답 없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장군님. 저항하지 않으시면 모든 게 더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갑자기 강 쪽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상류에서 오고 있었다. 지훈의 나룻배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빠르게 내려오며 바위에 부딪혀 큰 소리를 냈다.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 잠깐의 혼란을 틈타 박 중장은 나무들 사이로 뛰어들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쫓아! 최중희가 외쳤다. 안개가 모든 것을 삼켰다. 그리고 물소리와 쫓고 쫓기는 발소리 사이에서 큰 나무뿌리 뒤에 숨어있는 지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박 중장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기도였다. 그날 밤 숲은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안개는 높은 나무들 사이에서 소용돌이쳤고 간간이 터지는 총성은 계곡에 메아리치다 이내 사라졌다. 박 중장은 덤불을 헤치며 달렸다. 숨은 가빴고 가시에 긁힌 팔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훈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 그 아이를 연루시킬 수는 없었다. 멀리서 추적견에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점점 촉박해졌다. 박 중장은 큰 바위 뒤에 멈춰서서 숨을 고른 뒤 아직 축축한 군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 플라스틱으로 감싸인 작은 USB였다. 그들이 찾는 건 바로 이거야.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USB 안에는 증거가 들어있었다.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부 고위 장교들의 무기 밀매와 민간인 학살 연루 사실을 보여주는 비밀 작전 데이터였다. 박 중장이 그 증거를 발견했고 상부에 보고하려 하자 그 보고는 오히려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 그는 반역자로 몰렸던 것이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 중장은 재빨리 돌아서며 작은 칼을 빼들었다. 진정하세요, 아저씨. 저예요. 지훈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강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이리로 도망쳤어요. 박 중장은 반은 화가 나고 반은 안도하며 그 아이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숨어 있으라고 했잖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을까봐 무서웠어요. 박 중장은 한숨을 쉬고는 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좋아, 내 말 잘 들어, 지훈아. 이 주머니 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만약 내가 잡히거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저씨.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넌 북쪽에 있는 군부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 가서 강대위라는 사람을 찾으렴. 그리고 강물은 약속을 삼키지 않습니다. 라고 전해. 그가 알아들을 거다.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중장은 지훈의 옷에 달린 작은 주머니에 USB를 집어넣었다. 내 목숨처럼 이걸 지켜야 해. 알겠니? 갑자기 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들이 안개를 뚫고 다가왔다. 김대령의 부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빨리, 지훈아. 상류 쪽으로 달려. 뒤돌아보지 말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박 중장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따라올 거죠? 박 중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얘야, 나는 언제나 강물을 따라갈 거다. 지우는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겨 달리기 시작했다. 반면 박 중장은 추격자들이 오는 방향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USB가 안전하고 진실이 아직 꺼지지 않은 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박 중장은 칼을 쥔 채 안개 속에 우뚝 섰다. 그의 몸은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그림자처럼 꼿꼿했다. 좋아, 김민혁.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이곳에서 끝을 보자. 동이 트면서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은 미처 아물지 못한 상처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강계곡 한가운데 거대한 나무 뿌리들과 축축한 땅 사이에서 박서준 중장이 홀로 서 있었다. 몸은 흠뻑 젖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평온했다. 안개 너머로 김민혁 대령이 무장한 4명의 병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박 중장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 단호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장군님. 김 대령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그날 밤 강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박 중장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늙은 눈은 강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자네는 명예롭게 죽었어야지, 김민혁. 하지만 자네는 계급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넘겼어. 김 대령은 코웃음을 치며 어깨에서 총을 내렸다. 당신은 너무 이상주의적입니다. 이 세상은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박 중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을 덮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삼켜버리는 강물이 되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멀리 있던 새들이 갑자기 날아올랐다. 마치 인간들 사이에 작은 폭풍이 올 것을 예감한 듯했다. 쏴라. 김 대령이 무미건조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첫 번째 총알이 발사되기도 전에 박 중장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손전등을 향해 진흙을 걷어차 빛을 분산시킨 뒤 한 병사를 향해 작은 칼을 던졌다. 순간적인 혼란이 일었다. 총성이 울리고 물이 튀는 소리와 짧은 비명이 이어졌다. 화약 연기가 거쳤을 때 2명의 병사가 쓰러져 있었다. 박 중장은 큰 나무뿌리 뒤에 숨었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김 대령은 분노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와라, 박서준. 영원히 도망칠 순 없어. 박 중장은 안개 속에서 나지막이 웃었다. 나는 도망친 적 없다. 김민혁. 나는 그저 진실이 나와 함께 죽지 않도록 했을 뿐이다. 김 대령은 굳어졌다. 그 말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USB가 더 이상 그에게 없다는 것을.